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경훈입니다. 드디어 일반화학 이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재는 준달 일반화학이고요. 저와 함께 1단원부터 차례대로 배워보실 겁니다. 자, 1단원 제목은 화학의 기초입니다. 말 그대로 화학의 기초,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간단한 필수 개념이 되겠죠. 물론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훅 훑는 마음으로 한번 간단하게 들어는 보자. 이런 단원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개요 되겠습니다. 화학은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오랜 동안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왔고요. 간접적인 증거가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수집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개개의 분자나 원자를 여러, 그렇죠, 첨단의 방법을 통해서 각각 조사해내고 있죠. 뭐 나노과학도 있고요. 자, 덕분에 이와 같이 식염, 염화나트륨 알갱이라든가 비수와 관련 표면이라든가 고리 모양의 벤젠 분자에 있는 사진들을 모두 다 조사해보는 과학들이 발달되어서 아하, 그렇군요. 물질이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기본 단위,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실측치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간단한 것들 먼저 보시면 우주의 물질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인공원소 몇 개 제외하고 나면은 주기율표에 있는 100여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물질의 성질은 이 물질이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 되겠습니까? 원자와 원자 상태의 결합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물 분자 H, 그렇죠? 2O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가 무엇되어서 배열이 나타남으로써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산소 원자가 더 추가가 돼서 이와 같이 H2O2의 형태가 되었을 때는 과산화수소수 전혀 다른 분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가 해서 봤더니요. 물속에 전류를 흘려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무슨 분해되었다? 전기 분해가 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전기분해 잘 나오니까 가끔은 알아두시죠. 물을 전기분해하던 그렇죠, 다른 물질들, 고결합 물질이 됐던 이온결합 물질이 됐던 전기분해를 한다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동일한 반응이 매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분해는 플러스 극에서는 언제나 늘 항상 산화 반응, 즉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나타나고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언제나 늘 항상 환원 반응, 즉 전자를 얻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덕분에 여기 있는 물이 전기 분해가 되어서 산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가 아니라 각각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나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렇죠, O가 아니라 O2, H가 아니라 H2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야기, 과학 이야기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물 자체를 무엇 했더니 두 분자의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그렇죠, 산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2개가 만들어졌는데 역으로는 여기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있는 곳에 무엇을요? 불꽃을 튀겨주었더니 뭐가 되는 거죠? 연소 반응을 시켜주었더니 다시 누구가? 물 두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물질은 여러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이 바뀌게 된다라면 즉 원자의 배열 혹은 결합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라면 무엇 된다라는 것? 그렇죠. 새로운 물질, 다른 물질이 나타난다 해서 새로운 분자가 무엇 되는 것을 형성되는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더라라는 것 되겠습니다. 덕분에 과학은요,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떠한 현상을 보고 여러분이 관찰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럴듯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면 그러한 가설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가설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즉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게 있어서 모두 다 적용이 되면 일반화 작업을 거쳐서 법칙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무엇이라고?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과학적인 방법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찰, 가설,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모형을 해서 필요에 따라 무엇되죠? 실험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러한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관찰, 가설, 실험한 것을 다시 법칙으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슨 단계를 기본 단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무엇 됩니까? 일반화, 즉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를 가지고 있어서요? 가설 설정과 함께 실험이 되는 과정. 뭐라고요? 그렇죠.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과학의 방법은 이와 같이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바로 무엇? 객관화,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과학에서는 이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부분 여러분이 지금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거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머리에 자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 단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질량이나 길이나 시간이나 온도나 전류, 물질의 양이나 혹은 빛의 밝기, 조명도를 나타내는 단위도 있고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큰 단위인 엑사 단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를 모두 다 나타내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은요. 이와 같이 보통 메가나 기가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나 나노 정도까지의 단위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대만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별도로 어떻게 되어져 있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무엇합니까? 그렇죠. 그나마 자주 사용하는 무엇 되겠다? 바로 영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많이 쓰는 단위 몇 가지는요. 자, 1다음의 두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1쿼터의 지름은 성인 남자 평균 신장 뭐 이런 거에서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를 자꾸 바꾸는 연습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자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피도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가 1m,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중간 크기의 정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1, 그렇죠. 다이미터 이렇게 나타내서 그들을 각각 다른 것으로도 표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1리터를 가지고 표현할 때 1리터는 무엇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0ml가 되는데요. 1000ml는 뭐가 되는 거죠?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요? 그렇죠. 바로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렇죠. 1미터가 100 그렇죠.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얼마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세제곱미터로서 단위가 환산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가끔 잘 하는 실수니까요. 옛 추억 떠올려 보면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피를 재는 그렇죠. 측정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도구들 역시 눈금 실린더, 파이펫, 뷰렛 나와져 있고요. 눈금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용에게 제조 때 자주 사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가끔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 실험의 설계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반드시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러한 과학의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그렇죠. 헛갈리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정확도와 정밀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는요.
때는요. 그렇죠. 이와 같이 무엇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정밀하나 정확하지는 않다와 정밀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목적한 부분에 무엇 되는 거, 그렇죠. 참값에 근접했다라는 것이 바로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참값에 근접하지 않더라도 그들 여러 개의 값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한 곳에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아주 세 개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정확하지도 정밀하지도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정밀하기는 하지만 무엇에는 참값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요. 자,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고 참값, 저희가 원하는 관역의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차이점은 무엇으로서 실험상에 나타나는 오차들을 사용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오차, 측정값이 크거나 작게 나타날 확률이 같은 오차, 그래서 불가치 오차라고 그러고요. 반면 개통 오차는 항상 크거나 작은 성질을 가집니다. 왜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측 오차다 예상할 수가 있었던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실험에서는 누구를요? 그렇죠. 이와 같이 무엇 나타나는 거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오차 방면으로 실험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측정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실험에서 정밀도는 흔히 정확도의 척도로 어떻게 되는 거죠? 매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흔히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측정값의 평균은 참값에 가깝다고 여기서 개통오차가 없을 경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 측정을 한 데이터가 이와 같이 2.486g부터 시작을 해서 2.488g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평균값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즉 개통오차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관측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무엇 나타납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파이펫의 눈금을 읽을 때 아래로 이와 같이 오목하게 나타난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렇죠. 적어도 어느 부분들 그렇죠. 바로 실린더의 아래 부분에 접점을 저희가 일반적인 값으로 읽고 있다라는 것 역시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실험의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수치가 바로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를 모두 유효 숫자에 포함시킨다든가 그렇죠? 세 가지 종류의 영의 개념이 있는데 자, 요거만큼은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종류의 영의 개념, 즉 첫 번째 것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이 있고요. 숫자 중간에 오는 0이 있고요. 자, 가장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0, 끝 단위로 있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에 있는 0은 어차피 숫자에 포함되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당연히 1.008 하면 4개의 유효 숫자 되겠죠. 그러나 자,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것 0.0025 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2개만 따서 유효 숫자는 몇 개? 2개의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반면 왼쪽에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효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끝은 모두 다를 다 그렇죠. 유효 숫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개죠? 3개의 유효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완전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세어서 구한 값이다 라고 흔히 나타내서요. 뭐 여러 가지 완전수는 측정값을 계산해서 유효 숫자의 개수를 결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몇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